네. 제가 여태까지 컨퍼런스 다니면서 이게 앞에 세션이 길어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5분 한 4분 길어졌네요. 네. 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흔히들 요즘 얘기하고 있는 사이버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크게 목차는 요 정도 네 가지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저희가 와서 이제 인트로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엔드포인트 쪽 보안회사다 보니까 침해 사고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쪽 자료도 많이 있긴 한데 공식력 있는 자료로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T사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좀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최근에 있었던 침해 사고 동향들을 좀 보면 랜섬웨어가 약 59% 정도까지의 침해 사고 공격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악성 코드라고 하는 공격까지 해서 한 92% 정도의 침해 사고 동향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 엔드포인트의 침해 사고 대 포지션이 전체 100%라고 하는 침해 사고 공격 대비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악성 코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침해 사고의 대부분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랜섬웨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랜섬웨어에 대한 침해됐다라고 해서 신고되는 건수에 대한 그래프 추이입니다. 실제로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랜섬웨어 관련돼서 실제로 신고하는 고객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하는 건수의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만 해도 127 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78건 정도가 들어왔죠. 피해 금액에 대한 협상의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자들이 공격에 대한 횟수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을 좀 갖고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얘기 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APT 공격 얘기하면 워터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쉽게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거죠. 이게 웹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어떻게 감염되냐라고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웹 서버들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자들이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 상태가 되고요.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했을 때 그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OS에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들을 이용해서 스크립트가 돌면서 이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되는 거죠. 이게 흔히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 대한 공격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논의되고 활용되는 기법들이 이메일에 대한 기법이 좀 있습니다. 사용자들한테 정상적인 이메일인 것처럼 가장해서 메일을 보내고 사용자들이 메일을 열어봄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거죠. 악성 코드 실행 파일을 똑같이 보내는 거 아니라 메일에 있는 링크라든가 그 링크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처럼 악성 코드가 스크립트가 동작한다거나 또 첨부 파일의 문서를 열어봄으로 인해서 문서 파일에 있어도 non-pb 파일이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들이 백엔드에 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되기 하는 기법이 활용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SNS에 링크를 걸어서 SNS 링크 브라우저를 클릭하게끔 해서 유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서버들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크게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나 메일 등의 같은 기법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고 실제로 요 화면은 저희 이제 ESRC라고 해서 악성 코드 분석하고 대응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접수됐던 실제 사례에 대한 화면들 제가 캡처를 떠서 좀 보내 드렸고요. 이 화면들을 보시면 정상적인 메일처럼 정말 보여져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한테 이력서를 보내서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열어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죠. 또 공공기관에 관계되는 부서들은 공공기관의 공문처럼 메일을 보내게 되면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보시는 통계는 저희 통계고요. 저희한테 접수됐던 이메일들 중에 그 안에 악성 코드 부류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한 반 정도가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고 보고 있고 그 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들 중에 약 86% 정도가 첨부 파일을 통해서 감염되는 형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격들을
엔드포인트에서 어떻게 막아왔느냐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엔드포인트에서 안티바이러스의 벤더고 저 앞에 있는 안넷도 안티바이러스 벤더로 불려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들을 다 EPP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EDR이라는 이제 벤더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엔드포인트 단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안티바이러스를 통해서 멀리만 본다는 게 되게 어려워졌던 거고, 엔드포인트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EPP라는 이제 관점이 2010년 정도, 그 정도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티바이러스를 안고 뭐 패치 관리라든가 OS의 취약점 관리라든가 것들이 추가되면서 플랫폼 형태로 엔드포인트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왔고요. 2000년도 이제 국내에서는 2000년도 15, 16 이때부터 이제 EDR이라는 컨셉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글로벌하게는 2010년 초반부터 EDR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EDR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나오게 됐죠. EDR과 EPP의 가장 큰 차이점은 EDR은 좀 능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 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DR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얘기들이 위협 사냥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스레드 헌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스레드 헌팅과 기존에 있던 방식들과는 뭐가 다르냐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스레드 헌팅 위의 단어가 뭔지를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 가트너에서 분류하는 기준은 기존에 있던 모든 모니터링 활동을 그냥 스레드 디텍션이라는 관점으로 묶어서 봤고요. EDR 같은 제품들을 통해서 하는 능동적인 보안을 스레드 헌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스레드 디텍션은 쉽게 단위 보안 솔루션, 뭐 AV가 됐든 EPP가 됐든 방화벽 IPS를 다 통칭해서 모든 알람을 띄워주는, 이상행위라고 하는 모든 알람 띄워주는 갖고 티켓을 봐서 이벤트를 대응하는, 그래서 뭐 이벤트를 처리하든지 취약점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행위,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다 스레드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레드 헌팅은 조금 개념을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우리 기업이 어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에 취약한지를 시나리오를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서 이런 공격 기법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메일을 담당자한테 보냈을 때 그 이메일이 수신이 됐고 그 메일을 담당자가 읽었고 첨부 파일을 실행했는지,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에 맞는 로그가 실제 기관에 존재하는지, 기업에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로그 형태가 발생을 했을 때 걔를 이벤트화 시키고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런 로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로그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능동적인 부분이에요. 이 일련의 그 과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기관과 기업의 그런 취약점의 시나리오가 해소될 수 있게끔, 방어가 될 수 있게 하는 관점이 스레드 헌팅입니다. EDR을 통해서 스레드 헌팅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스레드 헌팅이라는 관점 자체가 그런 거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보안 도구 툴이 EDR인 거죠. 네, 그래서 EDR 얘기 저희 화면 잠깐 넣고요. 이런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파일, 악성의 파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파일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네트워크 커넥션이 있었는지, 어떤 네릿에 접근해 수정했는지, 어떤 파일을 생성하고 복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더 분석할 수 있게끔 정보를 더 상세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걸 보고 담당자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EDR입니다. 그래서 EDR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기존의 EPP 제품들과 다르게 이런 다이아그램, 행위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요. 각각의 행위들의 정보를 열었을 때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부가적인 정보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담당자들이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좀 봐야겠죠. 이게 2018년도부터 군대도 막 회자되면서 EDR을 도입한 고객사도 있고요. 관심 있게 보시는 고객사 굉장히 많으시고 있습니다. 근데 EDR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도하게 너무 언론이 많아요. 언론이 많다는 이유가, 올라오는 이벤트들이 이상행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이상행위를 하나하나 다 못 보는 거죠.
쉽게 앞과 ML하고 똑같이 AI랑 똑같이 머신러닝이나 어노멀리 디텍션을 했는데 어노멀리 디텍션이기 때문에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누군가로 판단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악성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데 자꾸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의심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확인을 하려 보니 정보가 더 부족해요. 아까처럼 비헤이비어 그래프 다이아그램이 나왔는데 각각의 행위들과 각각의 파일들 컨텍스트 눌러서 봤을 때 이게 악의적인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죠. 정보도 부족하고요. 또 담당자들이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를 도입하고 나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 부하는 어떻게 변하냐. 결국 다시 EPP랑 EDR이 합쳐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렇게 되냐. 결국 EDR에서 나타나고 있던 악성이라고 하는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놓고 봤을 때 악성과 정상을 구분해내고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업로드를 좀 더 적게 볼 수 있고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벤더가 합쳐지는 추이를 보여줘요. 그런 의미로 제가 가트너의 매직 커런트의 2010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자료가 뭐 다들 많이 보시는 저희가 벤더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가트너가 매년 갱신되고 출시하고 있는 매직 커런트라고 해서 각각의 영역별로 괜찮은 벤더들, 리더 그룹에 있는 뭐 비저널리든 새로 니치 그룹 들어오는 이런 벤더들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중에 EPP 프로덕에 대한 자료고요. 제가 그걸 약간 편집해서 2016년도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만 하더라도 리더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상위 그룹, 괜찮은 벤더들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다들 알고 계시는 글로벌하는 EPP 벤더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마이크로, 뭐 인텔, 시만텍, 카스퍼스키들이 리더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때부터 약간 주황색으로 이상한 게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사일런스나 센티널1이나 EDR이라고 했던 벤더들이 EPP라고 해서 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EDR 벤더들이 이제 몇 개 더 들어오는데 그들의 포지션이 다 비저널리 쪽에 포지션이 돼요. 여전히 리더 그룹에는 기존의 EPP 벤더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죠. 2018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때부터 조금 조짐이 이상한 건 리더 그룹에 있던 글로벌 벤더, EPP 벤더들이 포지션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위로 올라가고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요. 2019년도에 보시면 MS랑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위로 올라갑니다. 리더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EPP 벤더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2021년도에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일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EPP 벤더들과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EPP랑 EDR이 합쳐지는 트렌드 동향으로 저는 보여져요. MS가 왜 EPP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뭐 다들 알고 계시면 MS는 윈도우 디펜더라고 하는 백신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용으로는 ATP라고 하는 EDR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EPP라고 된 거고 그 부분을 어필해서 저런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클라우드 스티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쭉 보시면 저런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지션을 해서 리더 그룹에 올라갔고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는 2017년부터 해서 위로 그냥 쭉 올라간 형태로 제품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이제 가트너에서 컨퍼런스 자료 중에 일부고요. 과거에는 EPP랑 EDR이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각각의 가지고 있는 픽처라고 하는 기능적인 부분도 영역적으로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EDR과 EPP는 하나가 되면서 픽처가 합쳐지는 형태로 될 거다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 있었던 매직 커런트의 자료와 일맥상통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EDR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화인데요. 기존에 이제 안티바이러스 시작해서 NGAV다라고 넘어와서 EDR까지 왔는데 지금에서 EDR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EDR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 아마 오늘 앞에 세션에
소아 세션이 있었고 그 세션에서 얘기하는 소아와 컨셉추얼하게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DR이 결국 언노운에 대한 너무 많은 이벤트를 발생시키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동화하고 싶은 거죠.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소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자동화하기 위해서 소아와 연동하기 위해서 API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EDR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으로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는 그 많은 정보들을 결국 담당자가 분석해야 되는데 악성이라는 거는 알겠고 결국 EPF와 EDR이 합쳐지면서 악성의 정보를 줄 건데요. 화이트한 정보도 분류를 해줄 거니까요. 언노운이 무수히 많은 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담당자가 UI를 눌러서 매번 클릭해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바레소타일 같은데 오픈소스에 오신트리 뒤져서 이 정보를 찾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TI 같은 스레드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서 연동해서 그런 레퍼런스 정보를 주게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EDR은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 이제 2, 3년 사이에 또 나왔던 게 XDR이에요. 네, 글로벌하게 XDR을 얘기하고 있는 밴드는 팔로알토가 있죠. 이 XDR의 컨셉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침해 사고의 대부분은 엔드포인트가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악성 코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려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가 엔드포인트를 같이 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하나의 밴더가 통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하나의 밴더로 구성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의 솔루션의 밴더로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까지 쭉 하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 외에 제품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들은 어떻게 연동하냐는 거죠. 결국 다시 심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DR이라고 하는 관점은 저는 거꾸로 놓고 보면 심을 통해서 얼마나 연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엔드포인트의 이벤트와 네트워크의 이벤트를 심을 통해서 얼마나 잘 엮어서 자동화해서 티켓팅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DR하고 TI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이 장표를 가장 많이 보셨을 수 있는 장표 중에 하나예요. 2014년도에 나온 이미지인데 고통의 피라미드라고 해서 한때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이게 뭐냐면 공격자나 방어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쉽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공격하기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좀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쉽게 밑에 있는 해시부터 위에 있는 TTPS까지 지금 EDR을 얘기하면서 TTP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하니까 해시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잖아요. 해시 정보 엄청 구하기도 쉽고 또 조회하기도 쉬워요. 근데 변조하기도 쉬워요. 파일에 특정 값만 박아도 해시는 바뀌는 거고요. 컴파일 할 때 조금만 바꿔도 바꿀 수 있죠. 악의적인 사용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격자들이 이 악성 코드를 뿌리기 전에 VT에 다 조회해보고 알려져 있는 엔드포인트 제품들, EPP 제품들 돌려봐서 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뿌린단 말이에요. 별로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바꾸기도 쉽고 저희 입장에서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낮죠. IP나 URL도 마찬가지예요. 자, 임시적으로 CNC 서버, URL 배포지, 악성 코드 배포지 같은 것들을 띄웠다가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세 개는 되게 쉬워요. 저것들을 흔히 묶어서 IO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DR에서 IOC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맨 밑에 해시를 좀 갖고 설명을 좀 드리면 엔드포인트 백신 제품들은 해시를 갖고 엔진을 돌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시를 갖고 돌리게 되면 성능적 이슈가 생겨요. 부분 해시를 뜬다거나 각각의 밴더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안에서 악성 코드에 대한 파일을 정적인 분석을 하고 그게 엔진 형태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다시 분석하려고 하면 외부 정보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MD5 해시가 되는 거고 샤가 됐든 VT 조회하는 거죠.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인디게이터라고 하는 침해 사고 지표인 거고 위로 가면 갈수록 EDR에 가까운 비헤이비어인 거죠.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이런 공격 패턴을 하니까
이런 공격 패턴들을 시나리오를 묶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회해야 되니까 공격자도 시나리오를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격자든 방어하는 저희 입장이든 너무 어렵고 힘든 거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쉬운 거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위로 가면 갈수록 쉽고 어렵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힘든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TID 컨퍼런스를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 이제 앞에 보선 TTP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마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데알에서 마이터 어택에 테크니컬 아이디, TID 값을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기관이 미국에 있는 이제 마이터라는 데인데, 마이터가 하고 있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어테콘이라는 컨퍼런스가 있고, 이 자료는 어테콘 두 번째 컨퍼런스에 있었던 키노트 자료를 제가 일부 가져온 거예요. 왜 EDR 벤더들이, TI 벤더들이 마이터 어택에 TID 값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람은 저 당시에 구글에 있는 분석가 그룹에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미국 정부 구간 같은 데서 악성코드 분석을 했었고, 그러면서 스레드 커넥트라고 하는 다들 아시는 TI 플랫폼 회사에 갔다가 이제 구글에 갔는데, 동일한 공격 패턴, 동일한 그런 공격들을 가지고 자기가 다녔던 모든 회사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동할 때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공격 부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아는데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고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매번 자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터텍의 TID처럼 표준화된 게 필요해요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마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마다 기관마다 쓰시는 제품들이 다 다를 거고, 그걸 모아서 분석해야 되는데 결국 시그니처들은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표준화된 값으로 들어오면 분석하기가 더 쉽겠죠. CIEM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CIEM에서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묶어서 팔러시를 만들 때 결국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셔야 되잖아요.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터텍의 TID를 묶으시면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가 되게 핫하게 회자되고 있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서 마이터텍 검색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2017년도부터 그래프가 쭉 올라가요. 검색한다고 그 검색에 대한 조회수가 늘어난다는 건 사용자들 많이 찾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흐름으로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정의를 넣어드렸어요. 약자가 저런 의미예요. 이게 보시는 화면이 마이터텍이 얘기하는 프레임워크의 최신판을 제가 캡처를 뜬 거고, 기존의 탭틱이 12개였다가 14개로 늘었고요. 서버 아이디라고 해서 기존의 TID는 하나의 탭틱, 하나의 전술 안에 쭉 정렬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같은 성격의 공격들도 있다 보니까 걔를 좀 약간 중분류로 좀 묶어서 서브 TID라는 걸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저 정도 형태로 나왔어요. 앞에 보셨던 거는 이제 윈도우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이터가 계속 하고 있는 건 OS와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까지도 확장해서 저 마이터 어택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가장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윈도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터 어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TID마다 저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어떤 공격인지에 대한 명칭과 자기들이 하는 어떤 공격 행위의 유형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탐지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완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단점은 영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러니까 마이터텍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하게 공격자라고 하는 그룹들을 관리를 같이 표준화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 공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보안 툴들을 정리해서 같이 매핑해 주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흔히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어택 그룹이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언급되는 게 탈륨, 김숙희라는 그룹이 제일 유명하고, 글로벌하게는 되게 많아요. 한 80몇 개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샘플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 공격 그룹들이 어떤 공격을 쓰는지를 저 맵에 칠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격 그룹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칠해보면 중복되는 영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맥아피 자료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 기법이 정렬이 가능하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가장 정상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저런 것들을 내부적인 시스템들이 이벤트화 시킬 수 있는지 탐지할 수 있는지가 좋은 공격 기법, 모니터링 기법이 될 거고요. 활용 측면은 저렇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TI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TI가 뭐냐? TI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증적 기반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쉽게 풀어서 보면 결국 기술적인 얘기를 풀어서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 이 행위가 악의적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TI라고 보여져요. 좀 더 나가면 비즈니스 관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포커스 자료고 시장에서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거고요. 네, 참고 삼아 넣었고,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TI는 기술적인 관점만 존재하냐?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가트너가 TI의 유형을 좀 구분한 거고, 뭐 비즈니스냐, 스타팅이냐, 전략적인 거, 전술적이냐,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거냐 이렇게 나눠서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일부 벤더는 저 비즈니스라는 부분도 없는 벤더들도 있고요. 일부 벤더는 테크니컬 밑에 오퍼레이션이라는 영역을 붙이는 벤더들도 있어요. 분류하는 게 아직은 표준이 없어서 벤더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경영적인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언급해드릴 수 있는 벤더는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레코디드 피처인 것 같고요. 회사에 대한 관계되는 경영적으로 뭐 피싱 URL 같은 것도 삼성이 됐든 저희 같은 됐든 회사들이 기업 정보를 피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회사의 기업적 가치에 영향이 있는지를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주죠. 그다음에 저는 요 밑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저렇게 노랗게 칠한 저 영역이에요. 저희들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은 기술적 관리적 측면이실 거고요. 그 부분이 결국 내부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담당자분들이기 때문에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악성 코드에 대한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안 주고의 제품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실용성도 놓고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계속 말씀드렸던 CMI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CM을 통해서 연동할 수 있는 거, EDR을 통해서 연동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면 다 테크니컬적인 전통적인 IOC 부분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TI 플랫폼에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보면 테크니컬이라는 저 영역들이 현재는 다 현실성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요즘에 TI 얘기하면서 오신트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인데 예전에는 되게 폐쇄적으로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택그룹이라고 하는 스레드 액터나 그런 툴들이 많아지면서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픈소스 오신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자료는 2018년도 자료인데 오신트에 관계되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고 구글링 같은 거 해보시면 찾다 보시면 계속 고구마 주기처럼 엄청 많이 나와요.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URL 하우스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많이 봐요. 피싱 사이트라든가 URL 사이트의 정보를 이렇게 보여줘요. 또 하나는 저게 지금 라이브 상태인지 꺼졌는지도 알려줘요. 되게 괜찮죠. 또 하나는 SNS예요. TI 밴더들 중 간에 트위터라든가 SNS 연동하는 밴더들 되게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트위터에 보시면 저 원래 헌터 팀이라는 거에 굉장히 유명한 트위터 그룹인데 저 친구들이 되게 핫한 iOS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해주는 편이에요. 하루에 막 두세 개, 어떨 때는 막 서너 개씩 막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VT, 그러니까 바이스 토탈에서 조회를 해보면 엔진들이 검색을 못하는 iOS들이에요. 저희들도 가끔 보고 있고 저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있는 트위터고요. 그 외에 많이 있어요. 국내 피싱 사이트들 정보들 올라오고 기업 정보도 올라오고 있어서 의외로 트위터에 정보가 되게 많아요. 또 MS라고 국내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애들 국내 정보들을 또 많이 공개해주고 있죠.
또 피싱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아까 보셨던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멀웨어에 대한 레포트에 대한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PP 벤더들이라든가 이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분석 센터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저희들도 있고요.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를 출시를 해 주면 한 달에 몇 건이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을 거잖아요. 요즘은 IOC에 대한 이 TI 정보들을 공개하는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벤더들이 IOC를 보고서에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정보들을 모아주는 거죠. 저런 사이트가 오픈소스에 있어요. 가서 보시면 보고서 설명도 되어 있고요. 보고서 원본 링크도 걸려 있고 이 보고서에 관계된 IOC들을 밑에 다 붙여줘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분석가들이라든가 서트들이 많이 봐요. 그럼 저도 회사의 소속이니까 저희 회사 제품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저희도 TI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총칭해서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정보들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잘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이에요.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계적인 부분, 결국 연동하고 자동화해야 되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해야 될 부분과 사람이 봐야 되는 부분을 좀 나눠서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 의심스러운 일련의 모든 IOC들, 행위들 정보들이 평판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심을 통해서 연동을 하든 EDR을 통해서 연동을 하든지 간에 관리 콘솔 상에서 시스템 상에서 서스피어스가 맞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피딩해 주는 거고요.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정보를 또 주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서 옥신트에서 말씀드렸던 레포터 같이 이런 행위들의 그룹이 뭔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공격 그룹이 어떤 행위를 계속 해왔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방법은요. 네. 웹사이트 사용자한테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당연히 웹사이트, 웹포탈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적으로는 API 연동을 해서 EDR을 통해서 벤더를 가리지 않고 연동을 한 상태로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콘솔상에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API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흔히들 지금 그 연동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 스틱스라는 것과 택시라고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쉽게 생각하면 스틱스는 이제 표준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택시는 이 표준화 프로토콜을 전송하는 표준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지원한다고 하죠. 근데 국내는요. 이 표준화 프로토콜 잘 안 돼요. 벤더들도 다 지원하는데 저만 지원할 게 아니라 반대편 제품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I를 얼마나 유연하게 잘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TI 벤더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SIEM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에 다 택시와 스틱스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연동 장비에 들어가는 순간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 API 방식으로 해서 피딩해 주는 웹 서비스를 밀어준다거나 FTP로 밀어준다거나 파일로 싸줘야 된다거나 형태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EDR도 마찬가지고 TI 벤더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AI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들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당연히 AI 모듈을 백엔드에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딥코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담당자 입장에서 이 서스피어스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떤 행위인지를 분석할 수 있게끔 분류해 주는 거고요. 자동화 기법으로 해서 그룹핑 해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서스피어스 악성인 것 같아. 라는 정보를 주는 거고요. 물론 AI와 ML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빠르게 보실 수 있게끔 하는 보조적인 역할로서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EDR이라고 하는 제품과 TI가 연계돼서 하나의 콘솔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관리자가 콘솔에서 상세 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저희 TI 보고서를 보실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IOC들 조회하는 화면들인데요. 쉽게 악성 파일들은 저희 제품이 있으니까 제품에서 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1차 드리고 어떤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IP URL에 대한 부분은 카테고리 유형을 좀 나눠서 어떤 IP URL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태깅해 준 형태로 제품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좀 넘어갈게요. 네, 저렇게 되어 있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토텍의 매트릭스 기준으로 이 악성 파일이 이런 TID까지 매핑되는 것 같아라는 정보도 같이 부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악성 코드 누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IOC 정보들을 관계되는 걸 밑에 다 붙여주고 있고, 저들을 다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고서 들어가시면 저렇게 보고서도 상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대신 하나 더 보이는 건 이 어택 그룹이 단발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 해왔고,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추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살림이라는 그룹에 대한 관계되는 보고서가 저렇게 계속 같이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벤더에 못지않게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이토텍의 어택 그룹이 있어요. 스레드 액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그룹이 어떤 공격법과 어떤 툴을 써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저희 보고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거 이제 랩업을 좀 해보면, 저희는 EPPDR에 통합된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TI를 가지고 있고요. EISRC라고 해서 악성 코드 분석 센터를 가지고 있는 벤더입니다. 물론 EPP 벤더들이 없는 벤더들은 없지만, 저희가 그거와 묶어서 악성 코드 분석 센터 인력들이 악성 코드도 분석하고 TI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전문화된 악성 코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좀 빠르게 마지막에 좀 넘어왔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